있는 지방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 제가 그러면 오늘 주제는 자치분권이 도대체 뭔가요? 이 제목은 우리 박남희 위원장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7시 10분, 20분 됐는데요. 한 1시간 범위 내에서 빨리 끝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방분권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지방분권하고 자치분권이 뭐가 다르냐, 이름 딱 한 점만 바꾼 거잖아요. 두 자를 바꾸는데 자치하고 지방 어떻게 다르냐, 이거부터 좀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우리 백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사례 중심으로 재미나게 자기 자랑도 많이 하시면서 했는데 오늘은 좀 딱딱합니다. 딱딱해도 될 수 있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자치분권 해놓고 넓은 의미로는 지방분권 다 이야기를, 그럼 권력을 도대체 누가 쥐고 있냐? 중앙 언론에 대비해서 지역 언론은 그만큼 권력을 쥐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지방 언론이 그만한 권력을 쥐고 있지 못하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런 권한을 배분하고 배분된 권한을 어떻게 하면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사권 독립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하겠는데 인사권 독립이 되었을 때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의회 의장님, 부의장님이 자리 나눠먹기 한다 하면서 개판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엄청나게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지역 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 권한을 받으면 이 배분된 만큼 얼만큼 잘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이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한이양이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아까 반복되는 거지만 중앙과 지방 간 권력 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 권한을 어떻게 하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용어로는 분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분산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 간의 경제,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시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지방분권이다 하면 이 권한이양과 분산이 제대로 잘 되어야 된다, 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이 자치분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 이념적으로는 좀 달라져요. 여기서 우리 시장주의적 분권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 간에 사천시와 진주가 경쟁을 잘해서 효율성을 넓히자, 예산을 절약하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시장 중심주의다. 사천시장에 가는 중심주의가 아니라 시장이 모든 것을 작동한다. 대기업들이 경제를 작동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적 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주민자치, 지역의 자율성, 주민 참여, 그리고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우파, 국민의힘은 주로 시장주의적 분권을 지향하죠. 그래서 인천공항도 이거를 민영화시켜야 된다. 카이도 민영화시켜야 된다. 민영화 이야기만 하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결국 보수 우파로서 시장주의적 분권을 지향한다. 반대로 좌파 진영, 우리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은 주로 민주적 분권을 통해서 심화된 민주주의를 지향하자 하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우리가 지방분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지방분권보다는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방분권, 이게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여기 제1조의 지방분권은 무엇인가 목적의 용어 개념 정의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그냥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여기에 플러스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 이것을 자치분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자치분권을 아예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치분권을 명문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 플러스 지방분권을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자치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제가 어디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말했던 마르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꿈꾸었던 것이 프랑스 대혁명 때 탄생했던 파리 꼬뮴이라는 건데요. 이 꼬뮴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엄명동 주민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마을공화국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것이다. 이것이 자치분권은 그렇게 제가 주장하고 다니면요. 국민의힘에서 저 빨갱이 새끼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꿈이니까요. 자치분권이라 하면 결국 주민이 어떻게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아직까지 그렇게 변화되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죠. 전국 226개 지방정부에서 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서북 경남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실이 발생이 되었느냐. 저는 이것이 5.16 군사 쿠데타가 남긴 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수도권이 초집중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4.19 혁명에 의해서 자치분권이 그나마 실현이 되고 있었거든요. 5.16 군사 쿠데타를 해서 군인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이 없었으면 지금 사회는 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C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승리를 After Christ 해서 지금은 21세기라고 사용을 하고 코로나19가 오니까 또 After Corona다 해서 새로운 AC라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AC 5.16 쿠데타 이후 시대는
정말 애프터 쿠데타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왜 그러냐면 권력과 직업의 서열화 차별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한 10년 동안 해오고 있는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949년에 제정이 되는데요. 제정되고 나서 1952년에 지방의원들을 선거로 뽑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전쟁 때 그것도 수도가 부산으로 내려와 있는 1952년 전쟁 동안에 지방선거를 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주민자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9년 동안 실시를 했었죠.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지방의회를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하고 자본이 수도권으로 초집중화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하면 중앙집권체제일까요? 아닐까요? 조선왕조가 중앙집권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 조선왕은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전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한마디 하면 왕이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 당시 경복궁에 있는 왕이 진주성에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습니까? 파발 돌려도 한 15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몽룡과 춘향이가 잘 지냈던 곳이 저기 어딥니까? 초승도가 아니고 강원도죠? 그 변사또가 그렇게 마음대로 관비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수청을 들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중앙집권시대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검사들이 중앙정부부가 있을 때 검사들이 마음대로 했습니까? 마음대로 못했어요. 중앙정부부가 없으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까불고 스칠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보면 중앙이라는 말과 지방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을 했느냐. 조선시대 때는 중앙이라는 말을 거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중앙이라는 말을 쳐보세요. 중앙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조선시대 때는 중앙이라는 기관이 전혀 없었다. 중앙이라는 기관이 언제 탄생하냐면 1903년 중앙은행이라는 부대를 반포하면서 설립되게 됩니다. 이것도 일제강점 가기 이전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제도이죠. 그리고 나서 중앙부처의 중앙조직이 정확하게 들어서는 것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행정기관명을 중앙행정조직으로 변경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전에는 정부조직법에 모든 행정기관이라는 이야기만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행정기관을 중앙행정조직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중앙이라는 말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앙정보부 하면 트라우마들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한근석 위원장님한테 들어보십시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거죠.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중앙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칼을 앞세우고 정부를 앞세우는
모든 중앙의 핵심 기관, 중앙정보부가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981년 12.12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전두환이 중앙행정조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중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김대중 정부 이후에 중앙정보부가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 국가정보원인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중앙정보부의 권한을 축소시키죠. 최대한 축소시키고 주민들한테 지하에서 놀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공명정대한 세상에서 살아라 해서 중앙정보부라는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없어지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권력 진자가 누굽니까? 검찰이죠. 기죠. 그래서 검찰이 2003년도에 법을 바꿉니다. 검찰청법을. 서울지방검찰청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검찰총장 아니다라는 얘기가 합니다. 지방이라는 말을 쓰고 또 중앙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모든 권한을 이 중앙에서 가지겠다는 거예요. 수사 권한이나 기소 권한을 여기서 다 집중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법원에서 보니까 검찰이 중앙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법원도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지방중앙법원으로 바꾸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 세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중앙과 지방이라는 관계, 이 중앙이라는 말이 함의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중앙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중앙이라는 걸 중앙병원으로 따지면요, 제가 이 데이터를 쭉 내었지만 동명이 전국에 중앙을 쓰는 데가 46개 있습니다. 사천에 중앙동이 있죠. 중앙동은 없고 중앙시장이 2개가 있습니다. 네? 중앙병원이라는 것은 중앙이라는 이름을 쓰는 병원은 전국에 2,300개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610개. 이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이 사고가 바뀔 수 있느냐? 절대 안 바뀝니다. 아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진주가 어디 있고 사천이 어디 있다는 것 정확하게 알지 모를 겁니다. 우리는 30% 빠진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는데 서울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만나서 30%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어디 있죠? 물어보면 그냥 시골이지 어디 있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중앙지배 독점 체계가 되다 보니까요. 여기 그림은 잘 안 나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지수는 OECD에서 가장 꼴등이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번에 G7에서도 외교로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경제 이외의 모든 지수들은 우리가 낙후되어 있다. 청소년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 전 세계 제일 높은 나라, 고용률 제일 낮은 나라, 복지도 OECD 중에서 최하 수준, 노동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고 가계부채는 OECD에서 한 4위 정도, 자살률은 OECD 평균 2.5배나 높고요.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세계 1위이고요. 노인 자살률도 OECD에서 1위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대신에 불평등, 양극화는 엄청나게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중앙 지배, 독점 체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부수지 않고서는 이런 각종 지수들을 바로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사천시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자살을 한다. 이러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까? 사천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옥면동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옥면동과 사천시는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고 예산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서북경남은 더 하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이 바꾸는 것은 자치분권하고 연관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우리 현실이 어떻냐? 우리가 재헌헌법, 일본 헌법을 재헌헌법도 잘된 법이지만 각 조문들은 일본 헌법을 뺏기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재헌헌법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도 제8장, 일본 헌법도 제8장이 지방자치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바뀌어야죠 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권능, 조례, 재정권, 조직운영, 지방의회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본 거를 뺏겨도 일본만큼의 조문을 보장을 하면 되는데 일본 거보다 더 축소를 시켜 놓았어요. 여기 보면 일본 보면 지방자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지방정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본지에 기초한다. 우리 헌법에는 이 말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 본지라는 말은 주민자치 원리에 따라서 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치단체장, 의회의원이 정하는 것은 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헌법에 보장을 해두었어요. 헌법에 보장을 해두었으니까 일본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에 그런 보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면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헌법 바꾸어서 지방의회 마음대로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민주당이 돌아버리면 지방의회 폐쇄할 수 있습니다.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도지사도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입니다. 헌법에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한 보장을 그만큼 일본에 비해서도 일본법을 뺏겼지만 일본에 비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봐도요. 일본 지방자치법하고 한국 지방자치법 빨간 거 다 똑같은 겁니다. 뺏긴 겁니다. 똑같아요. 이 정도면 청문회 나오면요. 이거는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법이니까 우리 법 현실이 이렇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법으로 한번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제1길 이승만 장면 정부 1961년까지라고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목적에 어떻게 되었냐면 주민자치로 행해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킨다고 1948년 지방자치법 제정될 때 주민자치라는 말을 정확하게 목적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동리장 2년 임기 선거를 했고요. 시연면장 선거하고 광역자치단체장 1960년대에 실시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961년부터 1988년까지 아무랬던 군사정부 시절 때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뭐냐?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을 능률적으로 이끈다. 이게 지방자치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민 직접 선거는 다 폐지가 되어버렸죠. 노태우 정부에 들어와서는 여기서 이제
주민자치라는 말은 없고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조직화한다. 이 정도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보 진영은 자치분권, 민주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 이념 지향이 그대로 이 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방행정이라는 말은 들어가는데요. 균형 발전이라는 말 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되었다고 하는데도 이 주민자치라는 말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민자치라는 말을 법칙에 넣어야 된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강력 이게 90년대 이후에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뽑았지만 읍면장, 동리장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 면장 직접 선거로 해서 면장된 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업장하신 분들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아마 사천읍이나 사천시에 읍면장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 헌법의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얼만큼 보장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보자. 우리는 주로 비교 대상을 OECD로 비교를 잘합니다. 선진국하고.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 이 국기 한번 보시면 이 나라는 잘 알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회과학을, 사회부도를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월드컵 경기 축구를 보시니까 잘 아시고.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남아공.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볼리비아라는 남미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아공, 브라질. 그 다음 이거는 프랑스죠. 스웨덴. 근데 우리는 일본 거를 뺏겨오다 보니까요.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 입법권 이런 것들은 아예 법적으로 보장받지, 헌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광역지방정부의 조세재정권 다 줍니다. 남아공 보세요. 지방의회에서 주세, 부가, 공과금, 추징금 다 합니다. 의원님 우리 사천시 도의회에서 합니까? 네? 세외 의존 수입 같은 수수료 좀 올리자 해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죠? 네? 쓰레기 봉투값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정부 종류를 어떻게 둘 것인가, 단체장하고 의원은 어떻게 선출을 할 것인가, 행정체제는 통합을 할 것인가 분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자치분권에 엄청나게 중요한 조항인데요. 지방정부의 종류가 헌법에 보장이 안 돼 있다는 말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마음만 먹어버리면 없애버린다. 프랑스나 여기 보면 다 어떤 나라는 이게 보면 이게 볼리비아 같은 경우 보면 경남도 볼리비아에 있는 경남도는 면적이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경계는 뭐고 이걸 헌법에 다 씁니다. 또 의미는 뭐겠습니까? 경상남도 도지사 네 마음대로, 국회 네 마음대로 주민들의 뜻 없이 경남도를 부산하고 합치지 마라. 그 뜻이에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인위적으로 행정통폐합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민들 동의 없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2014년, 13년도 때 사천시와 이 진주시의 통폐합 문제 가지고 한참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 다음 97년도에 삼천포 통합하는 거 가지고 그 갈등,
그런데 지금 또 보면 2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천시가 탄생하고 나서 사천시 시민들한테 사천시가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효율적인 측면으로 봐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국고 보조금 받는 게 한 5조 정도 손해봤더라고요. 더 받았어야 되는데 5조 정도를 못 받았다. 5조 못 받았다는 것은 그 돈이 주민들 공공서비스로 제공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그런데 통합을 하면 공무원 수가 줄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한 1.3배 정도 더 많아졌어요. 공무원 조직이라는 거는요, 한번 만들어 놓아두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게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수도까지도 이 규정을 해두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외국 헌법하고 우리나라 헌법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후진국인 나라조차도 우리보다 자치분권에 대한 헌법적인 보장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지방정부수다 하는데요. 필리핀은 기초지방정부가 우리 같은 사천시가 42,000개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방글라데시는 4,500개가 있습니다. 프랑스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에? 우리는 이게 못하는 사람들 보고 좀 자극을 받자. 네팔 753개. 한국은 몇 개입니까? 인구, 평균 인구 보십시오. 평균 인구는 222만 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면적은 세종시가 465인데 423 평균 면적. 필리핀 보세요. 평균 면적이 8. 프랑스 같은 경우 15. 적어도 평균 인구가 한 2,000명 정도가 되어야지 기초 단위에서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만 명 넘으면 여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천시장이나 진주시장이나 가만히 앉아있죠. 할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정치, 재정, 행정, 분권. 우리가 자치 분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치 분권과 재정 분권, 행정 분권 이 세 개를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 분권입니다. 정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그리고 각종 법률의 자치 분권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두는 것이 정치 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헌법 개정을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자치분권 헌법 개헌을 하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올린 건 핵심은 자치분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치분권 현행 헌법에는 4개의 조항만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은 12개의 개헌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치분권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분권을 단행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재정분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행정분권은 제도화시키기 때문에 그냥 돈만 찾아 따라다니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리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남아공보다 우리는 아직까지 못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와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여기 있는 타입 A 정치분권, 재정분권을 향한 정부가 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힘들게 요즘 동행소주하고 있는데요. 잘 안 돼요. 여기 이제 우리 현실이고요. 이 현실을 원론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민주공화국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리고 주민주권, 국민주권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자치분권과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 용어로 보면 민중, 모든 사람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기 주민자치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공공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 하면 모든 주민, 모든 국민이 우리 공공의 일을 다 같이 의사결정하는 행위이다. 여기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매일 촛불 집회나 노래에서 떠들었는데, 외쳤는데 여러분들 이걸 행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한 번도 없죠, 이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할 때 주권이라는 말, 주권 하는데, 에? 소맥은 내가 따르는 주권이 아니고, 에? 이 주권은 도대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주권이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이 되는 권리죠. 권한이고요. 그런데 이걸 헌법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최고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최고 의사결정권을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권이 그러면 국민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언제 한번 일을 해봤습니까? 우리는 안 해봤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할 수 있도록 돌리는 것이 민주공화국 체제고, 이걸 마을 단위로 내려오게 되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에서 주민들 전체가 모여서 마을 공공사업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합의가 되는 안을 도출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행정은 지원을 하는 체제로 하는 것이 결국 민주공화국에 가장 가까운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방자치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어로 번역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영어 잘하시는 분. 지방자치를. 그래서 우리가 1948년에 지방자치라는 법을 만들고 제8장의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라는 말을 용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서 국무성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말이 뭔 말이지? 어떻게 번역을 할까? 번역한다고 한 것이 Local Self-Government예요. 아니, 콩글리시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가면 물은 뭐라고 합니까? 셀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은 셀프입니다. 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 셀프, 나 자신, 자치라는 것은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죠.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로 가시면 물은 셀프입니다 하면, 아, 지방자치 이렇게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좀 더 나누면 우리가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역으로 민주주의는 인민주권, 주민주권의 원리에 철저하게 가깝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영역을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 중간 정도 형태의 공화주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 하면 결국 시민 특성을 많이 살리고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에 민주공화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학 용어는 정치학계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뭐 자유를 달라, 땅을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너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제1조 제1항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신헌법이 유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유신헌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자 하는 용어가 전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헌법에 두고 유신정부, 분발이 정부가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강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요? 중앙 집권화된 정부가 들어서서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가 남긴 것, 5.16 군사 쿠데타 이전에는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다. 그래서 국민은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한다.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천시 시장이나 사천시 건설국장이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다, 불법 행위를 한다면 파면을 청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서 보장을 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전에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서 참 친절하게 법을 바꿉니다. 공무원은 국민 정치에 대한 봉사자이다.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것은 보지만,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진다는 거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힘도 강화시켜 놓은 것이 5.16 군사 쿠데타에서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주민주권 원리로 공무원도 파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이미 60년 이전에. 그런데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헌법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도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공자 선생이 말하는 이게 공자 지방이 대대로 내려오는 공자가어, 공자 집안의 어문록이라는 것이 발견이 최근에 되었는데요. 그 중에 보면 대도지행 천하위공이라고 대도기연 천하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 용어를 한 5년 전부터 떠들고 다니니까 요즘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 심심하면 사용하고 그래요. 보니까 여기 뭐냐면 대도지행, 공공성이 바로 행해지면 천하는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쉽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자치분권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자치분권의 원리는 천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2500년 전에 공자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도, 공공성이라는 게 엄폐가 되어버리면 천하는 어떻게 된다? 개인을 위해서, 개인 사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공자 선생이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가 물어봅니다. 공공성이 엄폐가 되어서 천하가 개인 집안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마지막 이것만 보겠는데요. 성가금만 높이 쌓고 도랑만 깊게 파는 것만 일삼아 쓸데없는 일만 벌인다. 이거 우리 민박 정부 때 많이 봤잖아요. 사대강 하면서 낙동강 삽질하는 거. 네? 공공성이
필요 없으니까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은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을 강조를 하지만 개인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효율성, 그리고 개인의 사익성, 이기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런 사회가 좋으냐? 안 그러면 대동사회가 좋은 것인가? 그래서 이런 천하 위가의 사회는 결국 나중에 재앙사회다, 재앙을 당하는 사회다고 공자 선생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의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의민주주의 원칙, 제일 원칙이 뭡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제일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것. 투표로 하자, 쪽수로 하자, 이거죠. 이건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쪽수로 하자. 그런데 180석 가진 민주당이 쪽수로 합니까?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180석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검찰개혁이고 언론개혁이고 180석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우라통 치미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왜 그걸 못합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대민주주의를 하는 유럽의 40개 국가를 찾아보니까요, 대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들은 대부분 정기적 대표 선출은 투표로 하더라. 그리고 대표, 내가 뽑아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선거 때는 이런 공약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고 나면 대표들이,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독자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의사결정을 행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실 거예요. 국회의원들 투표 뽑아주니까 공약 지키는 거 맞습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정책을 위반하겠다 하면 유권자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헌법에 있는 공무원 파면제도도 사라졌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여론의 자유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유럽의 40개 국가를 전수조사, 국회와 지방의회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형태는 토론 이후에 반드시 최종 의결을 하는데 토론을 수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 안 될 경우에 투표로 하지 대부분 다 합의 원칙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는 잘못 배워서 그냥 다수결 투표로 하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투표가 아니죠. 투표는 한 가지 방법이죠. 여러분들 고스톱 치자 집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명절 때 그럼 쉽게 합의되잖아요. 그 투표를 합니까? 고스톱 치자는 그 동문들 모여서 놀러 가자는 거 투표로 합니까? 잘 안 해요. 개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참석자들 동의를 얻어서 합의가 되면 다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투표하는 거는 그 집안 깨지는 집안이다.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지금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민주주의라 하고 부패하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정오의 대상이다. 우리 국회 보면 정오의 대상이잖아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수능 몇 세신가? 1급입니까? 이준석이라는 젊은 청년이 될 수 있는 것도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주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대한민주주의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자치분권, 주민자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강한민주주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기본적인 토대 속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얼만큼 자치분권이 왔느냐 한 10분만 간단하게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아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님들한테는 별로 뭐 반가운 건 아니에요. 이제 주민조례 발암제도라는 게 있고 청구권, 뭐든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죠, 이번에. 그리고 주민감사를 할 수 있는 청구 인원수도 다양 조정했다. 지방자치 관련해서 정보를 주민 공개 다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방자치법에서 개정됨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방의회를 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천시 의장께서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를 다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좀 법적 보완이 있어야 되지만은요. 하동구는 지금 사무국에 공무원들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하동구. 예? 13명이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까? 사천시는 몇 명 나와 있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인구가 2배인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배 안 됩니다. 이제는 시장이 파견하는 게 아니라 의장이 자기가 인사권을 쥐고 물론 단체장하고 협의좀 하겠죠. 국회의원하고 또 협의하겠죠. 그래도 시장급까지 세워졌다. 자기가 필요하면 전문인력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인데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 근데 지금 지방의원 수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사천시 같은 경우는 18명입니까? 12명이면 6명 지방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행안부하고 이게 고민이 많은데요. 이 전문 인력을 7급으로 둘 것인가, 6급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5급으로 할 것인가, 이건데 공무원사에서 7급이라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9급 시작해서 한 빠르면 10년, 좀 늦으면 15년. 그리고 서울에서는 7급 전문 공무원 뽑으면요. 변호사들이 줄을 씁니다. 근데 우리 사천시에서 6명 정책 전문 인력 7급 상당으로 모집한다 하면 우리 민주당에서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석박사 정도 학위를 요구할 건데요. 그죠? 경력을 그 정도 요구하다 보니까 사천, 진주, 하동, 남해에서 정말 이런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밤샘 교육시켜가지고 숙사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잘 안 되면 지방의회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아무나 경력을 가다로 만들어서 채용을 해버리면 지방의회의 책임성 문제가 이제 지방의회의 인사 독립을 해줬는데 완전히 군화를 마음대로 나눠먹구나. 역으로 역공당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정책 전문 인력 도입하는 데 대해서 이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행안부에 지금 지역으로 가면 호남이나 경북, 경남 다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문 인력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인재개발원에서 강력한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지만이 된다. 그걸 6개월을 어떻게 시킵니까? 사실은 2년을 시키는데 이 정도는 6개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어머님들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전문 인력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다양화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집행부와 지방의회, 단체장, 지방의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죠?
그런데 사천시는 시장을 뽑지 말자. 그냥 지방의회 의장이 경임을 하도록 하자. 안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천시 각 국장들을 다 대행하도록 하자. 네? 안 그러면 지방의회는 별도로 두고 사천시장은 뽑지 말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시장을 두도록 하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전제 조건은 이제 사천시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번 지방선거 때부터 실시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호남 쪽에서는요. 이런 이제 고민이 있고, 서울이나 부산, 이게 광역 대도시는 지방의회 기초단위 자치구에 있는 구의원과 서울시 의원을 통폐합을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을 그 대신 광역 의원 수는 더 좀 늘리고, 그래서 경임하는 형태를 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경남도 같은 경우는 사천시에 있는 사천시 의원이 겸직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저기 남해군이나 이런 데하고 정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대전시나 세종시,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시가 지역 문화 정서가 똑같기 때문에 자치구 의원들이 시의원을 겸직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내년에 사천시장 나가시는 분이 공약을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가 되면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숙제로 남아 있고요. 이 구성 다양화라는 거는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이라는 건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안희정 지사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자.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배석하고 나머지 16개 시도지사는 참석 못하니까 좀 배석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걸 헌법 개정은 안 되고 법으로 이번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행정안전부 모든 심의는 끝나고 법무부로 들어갔습니다. 법사위원회로 넘어갔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하고 시도지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방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 특별하게 다양하게 잘된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빠져있는 주민자치의 조항은 삭제되고 아직까지 부활이 못 되었다. 이제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 이렇게 계속하고 앞으로 한 7, 80개가 지방정부가 소멸한다. 이렇게 해서 백두대간 빨간 데는 다 소멸 예정지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공포를 조장하는데요. 저는 사천시에 사람 한 명이 있어도 사천시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남해 할머니 한 분만 계시면 남해군으로 이건 거죠. 인위적으로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방소멸이 제일 먼저 나왔지만 일본 학자들이 반성을 합니다. 지방소멸 이거는 잘못된 말이다. 어떻게 하면 지방을 회생시키고 그리고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인구 감소는 위험하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라. 오히려 인구 감소가 우리한테 더 전화 위복의 기회를 가져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읍면동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에는 주민자치가 시범적으로 몇 개 하고 있는 줄 모르겠는데요. 읍면동 마을이 전국에 3,500개입니다. 이 3,500개 중에서 현재까지 전국에 750개 정도가 주민자치회를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정말 민주공화국 형태처럼 너무 잘하는 것도 있고요. 관선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다 또 볼 수 있고요. 이 이제 주민자치의 조항이 이번 지방자치법에서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국민의힘에서 이 조항은 빼버리자. 그래서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국민의힘이 삭제한다는 건 뭡니까? 국민의 힘을 빼는 거 아니에요. 주민의 힘을 빼기 위한 것. 정말이잖아요. 국민의 힘이 주민의 힘을 뺀다. 주입이다. 그래서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기까지는 이 주민자치의 조항을 신설하든지 법안을 따로 제정을 하든지 이 숙제가 남아있고요. 지금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 몇 개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행정은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민간단체도 지원하는 체제고 주민자치의 사무국에 보면 사무국장한테 읍면동에서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당진군하고 화성시는 이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읍면동에 2명의 8급 민간인을 전문인을 개발을 해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천시 예를 들면 사천읍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겠다. 그럼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열면 사무국장이라는 일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 일자리는 적어도 공무원 한 7급 수준의 이제 연봉을 주고요. 사무국은 직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2~3명 정도 하게 되고 이 주민자치회를 따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천읍에 담당 8급 공무원 2명을 민간 개방해서 채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행안부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다 마련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당진군하고 화성시는 작년에 시행을 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민자치회, 사천시 주민자치회가 어디서 하고 있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는 뭐 제가 항상 칭찬하고 강조하는 말인데요. 강원도 인제군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예? 저 원통 위에 있는데 여기 내림천이라는 천에 있는 해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장례식장을 유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마을 가구가 한 70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한 3년 동안 분쟁이 붙다가 합의를 봐서 장례식장을 태양광으로 전원 돌리고 그리고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각종 이익을 마을 가구당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을 연봉 거진 월 400만 원 되는 급여를 주민 22분한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마을 회관에 마을 회의 나와라 하면 사람들 안 모이니까 가장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마을 회의 참석만 하면 회의 수당을 7만 원 줍니다. 오늘 우리 리더십 아카데미 참석만 하면 7만 원 드리겠다면 꽉 차죠? 그죠? 이렇게 하고 뭐 애들 장학금 보통 50, 15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노인의 연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마을로 지금 완전히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의 모형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지역의 공동체를 자기네들이 가꾸어 보자 하면서 공공성을 더 강조시키면서 이런 마을 공동체들이 지금 전국에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천시도 남해군도 하동군도 이런 유사한 형태들이 조금씩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이게 하나 강의용인데요. 이걸 1시간 만에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이게 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우리가 한번 보면
상품을 보면 갑자기 대박 터지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가장 대박 터진 상품을 믿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준석이. 이준석도 뭐 대박 터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준석이 왜 터졌을까요? 여기 우리가 경영학적 이론을 보면요. 전 국민의 3%가 이준석을 정확하게 알고 열광을 하면 이것이 갑자기 그냥 25%로 뻥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광고를 할 때 3%만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시키면 그 시장을 다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 3% 이론을 이게 적용을 하면 1980년대 이게 미안들 열사하고 장례식장 때인데요. 전 국민에 딱 3%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이에요. 여기는 촛불이잖아요. 촛불 이게 한 250에서 300만 명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500만 명으로 따지면 딱 3% 정도예요. 그래서 60한쟁 때 3%의 국민들이 움직여서 직선제 개헌을 쟁취를 해낸 거죠. 서초동 촛불 집회도 3%가 모여서 결국 검찰개혁이 아직 미완이지만 그래도 공수처를 설치를 하고 이만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3%가 움직이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세상이 디비지는 겁니다. 읍면동도 우리가 전국의 읍면동 3,500개를 평균 인구로 하면 한 개 읍면동당 12,000명입니다. 그러면 12,000명의 3% 360명이 단결해버리면 그 업이나 면 안 디비지겠습니까? 디비지죠. 이 3%를 어떻게 우리가 마을자치에 지방자치화 시키고 정말 참된 사회 변화가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자치분권 리더십 아카데미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여하신 분들이 0.1%가 되고 이게 누적이 되어서 3%가 되면 빠른 시일 내가 아니겠지만 저는 자치분권 이루어지는 걸 한 앞으로 100년까지 바라봅니다. 제가 못하면 우리 딸내미한테 물러주고 우리 딸내미가 못하면 또 물러주고요. 그래서 이 3%가 주도하도록 하자. 이 3%가 결국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이다, 이런 겁니다. 마을공화국이라는 것은 아까 마을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마을의 공적 일을 마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공화국이라 하니까 인민공화국 이야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인민공화국이라는 것도 말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인민이라는 사람, 각자의 사람들이 많아 모여서 공공의 일을 우리끼리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원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물론 그것도 못했고 소련에서 그것도 못했어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읍면동 마을공화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거는 대의민주주의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같이 함께 혼합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형태는 이미 스위스나 브라질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구 소멸, 수도권이 너무 거대해지고 2,500만 명이 넘었고 이러니까 부산 하나 가지고 못 산다, 경상도 하나 가지고 못 산다, 울산, 부산, 경남 통 합쳐가지고 800만 가까스로 해서 수도권하고 하면 경쟁해보자 이러는데 이거 가지고 택도 안 되죠. 그런 행정체제 통폐합은 이미 어렵다. 이건 민주공화국을 역행하는 거다. 그래서 초강력화를 하겠다, 행정체제를 통합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도단위, 주정부 단위를 통합한 사례는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폐합한 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게 지표를 보면 이미 대도시권은 팽창할 대로 다 팽창을 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걸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보면요. 청년들 20대들이 가는 거예요. 20대들이. 이번에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20대들이 좀 더 많이 갔는데 20대들은 2002가 한창한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20대들은 가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30대부터 60대는 수도권을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이게 다 비수도권으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지역에 오셔서 고향으로 돌아오든지 기촌 기농을 하든지 마을에 안착을 하셔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는 공동체들이 있으면 그걸 자치분권 원리로 행해 나가면 우리의 마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고 나서 특이한 게 뭐냐면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와 기초끼리 특별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고 광역과 광역이 특별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둘겸 메가시티라는 것이 통합은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져서 둘겸이 같이 특별지방정부를 구성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천남의 하동으로 적용하면요. 사천남의 하동 통폐합은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관광지도 많고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농촌 주민들 의료복지 혜택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만 세 개가 힘을 합쳐서 따로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성도 물론 비용도 예산 비용도 줄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거는 특별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이 한 명이 어떻게 이제 결정할 것인지는 남해, 하동, 사천이 이제 주민들이 결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해와 하동과 사천의 지방의원들께서 특별지방정부의 의원으로서 경임을 하는 거죠. 인원수 구성도 이제 지방의회가 선택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나름을 보면 여기 지금 빨간 거 해놓은 것이 국립공원 일대에 있는 우리 시군구인데요. 우리 지리산 같은 경우를 보면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라고 전북에 2개, 전남에 2개, 그 다음에 함양, 산청, 하동 이 7개가 거진 14년 동안 지리산 둘레길을 만들고 이러면서 관광으로 조합을 했는데 특별지방정부로 지금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동군은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동군이 이제 다시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이게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언면동 마을공화국 5.16 통상국대타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마을공화국을 어떻게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이런 형태들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사천, 하동, 남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다 보고요. 지방원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게 좀 쭉 이게 보시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공공부분 일자리라고 있는데요. 우리 OECD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OECD 기준의 공공부분 이게 종사자를 채용하려면 앞으로도 277만 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OECD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120만 명, 공공기관에서 한 80만에서 100만 명에서 220만 명입니다. 공공부분이. 여기에서 277만 명이 더 더해져야지 OECD 평균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100만 명 뽑자 이러면 다 반대하잖아요. 그죠? 공무원 100만 명 뽑으면 혜택이 300만 명한테 돌아가는데 저는 행정학과 선생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1학년 때부터요 들어오면 저 공무원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공대에서도 그러고 농대에서도 그럽니다. 1년에 50만 명이 공시족이라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 족제비들이 노량진, 서울의 노량진부터 해가지고 창원에 죽치고 있잖아요. 그 50만 명이 어떨 때는 3, 4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공무원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을 많이 들고 시간도 손해하는데요. 이 100만 명만 뽑아버리면 청년 공무원 시험하는 것도 해방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엄명동 단위의 공무원들이 명사무소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마을 단위까지 내려갑니까? 마을에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마을 회관에 상주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없죠. 올림콘사 쿠데타 이전에는 마을 단위의 공무원들이 다 상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 여러분들이 애로사항들, 민원들을 다 접수해서 엄명에 가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올림콘사 쿠데타 이후에 싹이 잘라지고 지금은 이장이 하는 대행체제잖아. 이장이 하는 대행체제. 그래서 엄명동에 적어도 마을 맞춤형 지원관 80만 명 정도 채용하자. 공무원이 하면 싫으니까요. 지원관. 그래서 뭐 9급 예우, 8급 예우. 그래서 마을당 한 20명을 지원을 하면 전국에 80만 명 정도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마을 단위의 노인분들, 뭐 돌봄, 의료, 복지 같은 거 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거든요. 마을을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을 담당하는 분들 이러면 비수도권 이런 중심에 있는 청년실업 이런 문제들은 다 한 방에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선 때부터 공무원 100만 명 이걸 공약을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요. 신경질 나가지고 당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걸 79만 명으로 줄여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1년 동안 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예? 우리가 540조. 이거는 일반 회계예요. 예? 집안에 남편이 갖다주는 통장에 딱 꽂히는 돈. 남편이 몰래 지갑에 꼬불치 둔 거, 책에 꼬불치 둔 거 다 털어내면 1년 공공 부분까지 다 하면 1년에 한 2,200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일반 예산의 한 4배 정도의 규모의 공공부분 재원을 우리나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50조만 털어버리면 이 100만 명 해결 금방 해버려요. 국방부 뭐 예산을 줄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마을공화국이나 이런 공화국들이 잘 되었을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되어 나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마을자치 형태의 이게 배움터나 이런 노력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게 우리 자치형 주민 조직화된 공동체가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이게 깨어있는 예? 깨어있는 이걸 조직화된 공동체가 되면 지방정부가 사천시 아무리 잠잔다 하더라도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설가 정말 이게 조직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를 할까 뭐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방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헌법이
조항이 그렇게 헌법 이 자치분권을 보장을 못하고 있어도 헌법 제118조는 행정권, 재정권, 자치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치분권은 지방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이 쟁취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절대 내려주지 않습니다. 싸워야 돼요. 유럽에 있는 지방의원들은 200년 동안 지방의원들이 땅에 가고 하면서 쟁취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땅에 간 사람들은 많은데 자치분권을 위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땅에 갔다는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렇다고 의원님 뭐 땅에 가다고 묻지는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면 지방자치법 제30조 보면 대기관이 지방의회라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지방의회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치법권 이야기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에요. 국회의원들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의회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걸 반드시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의회에서 여기 보면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다 지방의회의 권한이죠. 그죠?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 또 뭐합니까? 정책을 평가하죠. 이렇게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이 공무원들보다 4분의 3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지금 이번 지방자치법에 개정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의원님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지방정부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의회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끝으로 요약을 하면요, 결국 주민주권,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우리가 마을공화국 형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천시에서는 그걸 못합니다. 어차피 지방의회 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하는 역할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원들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을 읍면동 단위에서는 적어도 우리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주권은 결국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투표로서 참여하면서 본때기 좋게 좋은 사람만 뽑아주자. 오늘 제 2강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의해 주신